오늘 이렇게 눈이 오는데, 사실은 많이 안 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낙상사고 나면은 곤란하잖아요. 근데 다행히 풀려가지고 이렇게 또 정원을 채워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빈자리가 하나도 없는데, 벌써 전번에 만나고 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올해가 지금 저물고 있습니다. 새해가 밝아온다는 이야기죠. 올해를 정리하는 여러 한자 고사성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이게 정확하구나 하는 고사성어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일본에 갔더니 일본 사람들도 올해를 한자로 뭐라고 규정을 할까 했던데 어느 언론사인지 학회인지 모르겠는데 글자 하나로 2017년을 규정을 했는데 그게 북이었습니다. 북. 제가 올해의 한반도 상황을 고사성어로서 이 고사성어 잘못 썼다가 요새 주정대사가 혼이 나고 있더라고요. 이 고사성어는 글 그 자체의 의미도 중요하지만은 그 글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는 이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5월 동주는 오나라하고 월나라 사이에 있었던 그 치열한 그걸 상징하는 그 역사적 배경인데 그런 걸 빼고 5월 동주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 경우에도 아마 잘못 써가지고 그게 황제한테 충성을 맹세하는 문자인데 그걸 한국 대사가 시진핑한테 썼다니까 그게 진심인 것 같기도 해요. 실수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굴욕적인 대중 외교를 보면은 그게 진심이고 진심이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수면은 사람이 부끄러워하지만은 자기 소신대로 하는데 북경대학에서 우리 대통령 연설하면서 중국과는 여러 어려운 역사를 같이 극복한 동지적 관계라고 그랬더라고요. 우리가 중공과 동지적 관계입니까? 중공 때문에 우리가 북진 통일이 좌절되고 이산가족이 생기고 더구나 핵 문제도 이게 중국이 협조 안 해가지고 공경에 처해 있는데 동지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뜻을 같이 한다. 이데올로기를 같이 한다. 그러면 한국과 중국은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같이 하는 동지입니까? 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일부 야당 쪽에서 주사파 정권이다, 전대협이다, 친북 세력이다 이렇게 막 공격해도 아니다. 옛날에 한때 주사파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자유민주주의로 돌았다라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안 하면은 우리가 내년쯤 되면은 정확하게 이 정권의 성격을 규정하는 말을 하나 만들어내야 됩니다. 저보고 고사성어로서 한반도 상황을 규정하라 하면은 요렇게 하겠습니다. 요렇게 먼 데서 안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눈 좋으신데요. 먼 데서 잘 보이는 분들 많아요. 저 연세 드시면 근시가 아니라 원시니까. 고립무원입니다. 고립무원. 요건 북한이죠. 밑에 있는 말은 항룡유회라 그럽니다. 항룡유회. 요건 남한입니다. 남한. 첫째, 고립무원은 글자 그대로 홀로 서 있는데 도와줄 사람 없다. 북한이죠. 올해 들어와서 한반도 정세에서 가장 큰 변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해가지고 과거 미국 정권이 추진했던 대북 정책을 아주 비판하면서 이른바 오바마 대통령이 전략적 인내다 라고 하면서 북한을 제재하는 척 했지만은 중국이 협조하지 않아가지고 실효가 없는 거, 이거 실패했다. 반드시 북한 핵을 제거해야 된다.
북한이 ICBM을 개발해가지고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해가지고 금지선을 딱 끊고 여러 가지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가하면서 약 1년이 지나니까 이제 북한이 고립무원이 됐습니다. 고립무원. 중국조차도 상당 부분은 협조하는 척합니다. 원유 공급 중단만은 아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립무원입니다. 북한이. 그리하여 북한 핵 문제는 북한과 미국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는 북한과 전체 문명세계의 문제입니다. 북한과 세계의 대결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북한이 고립되었습니다. 탈출로가 뭐냐? 이게 궁금하죠. 북한이 고립무원 상태니까 살아남으려면 탈출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계속 버티다가 미국의 군사적 공격을 받아가지고 철저하게 파괴되는 길이 하나 있겠죠. 두 번째는 협상장으로 나오는 길이 있을 겁니다. 협상장으로 나와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강한 입장에서 나오는 것과 약한 입장에서 나오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미국이 군사적으로 북한을 공격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특히 핵뿐만 아니라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갖고 있는 북한을 공격했다가 북한이 서울을 예컨대 핵무기로 공격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 뒷감당이 안 된다. 또 북한의 핵시설 다 없애더라도 사람은 살아있을 것이고 핵폭탄을 없앨 수 없으니까 곧 재건할 거 아니냐. 그것을 막으려면 대규모 육군이 들어가야 되는데 미국 육군이 들어갈 수는 없고 한국 육군이 들어가야 되는데 한국 협조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군사적 공격을 단념을 하고 억지 전략으로 나가는 겁니다. 북핵 재건은 포기하고 북핵 억지 전략. 북한이 핵무기 가진 것을 허용은 하지 않지만 그 사실은 인정은 하고 억지 전략으로 나가는 겁니다. 억지 전략으로 나가면은 지금과 같은 제재는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중국도 기름을 끊을 단계로까지 가도록 압박을 받을 것입니다. 억지 전략으로 나가면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더 좁아집니다. 북한에 대한 대북 지원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안 봉쇄 또는 해상 차단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은 북한을 폭격하는 것보다는 북핵 억지로 갈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런데 북핵 억지의 목적은 북한 핵을 허가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북한을 계속 압박을 해가지고 언젠가는 북한이 무너지든지 북한이 약한 입장에서 협상장으로 나오도록 하겠다는 것이 북핵 억지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북핵 억지 전략이 결코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는 것보다 못한 수다, 우리한테 불리하다, 그런 게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보수 세력은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소의 희생을 각오하고더라도 북한을 폭격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사람 많아요. 바라는 사람 많지만은 그런 바라는 것을 우리가 하면 몰라도 미국 보고 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죠. 그러니까 그것 말고 다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북핵 폭격 안 한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북핵 폭격한다고 해서 좋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100% 확신이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북핵 제거냐 북핵 억지냐입니다. 그리고 제3의 선택으로서 김정은이가 암살 쿠데타를 통해서 제거될 거냐 아니면 회담장으로 나올 거냐 하는 한 4개 정도의 이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북한을 공격하는 것은 우선은 쉽습니다. 한 300대, 400대의 전투기를 가지고 북한을 치면은
북한 공군력이나 대공 포화, 망, 대공 미사일은 아마 몇 시간 안으로 사고 없어질 겁니다. 휴전선에 배치된 장사포도 아마 처음에는 몇 발 쏘겠지만은 하루만 지나면 다 무력화될 거로 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렇게 얻어맞은 김정은이가 남한을 향해서 핵을 쏜다? 아니면 화학무기를 쏜다? 생물학 무기를 쏜다? 이렇게 되면 핵전쟁으로 갑니다. 핵전쟁으로. 그 뒤는 어마어마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저도. 그러나 아무리 낮아도 그 가능성이 한 10% 된다? 10%의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감수하고 북한을 치겠느냐. 더구나 당장 미국이 뭐 위험에 처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도록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국의 보수 인사들이 요청을 한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심혈지를 낼 겁니다. 당신들은 뭘 하고 있느냐고. 당신들이 특공대 보내가지고 김정은 죽여버려야지. 왜 남한테, 우리한테 또 손을 내미느냐고 할 겁니다. 어떤 경우에 김정은이가 핵무기로 쏘겠느냐. 김정은이는 핵무기를 쏘면은 반드시 북한 정권도 망하고 자기도 죽는다는 것은 알 겁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아마 핵무기 안 쏠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핵을 폭격을 하더라도 미국은 김정은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폭격을 하면은 김정은이가 2판 4판이니까 핵무기를 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을 폭격할 때 미리 김정은이한테 통보하기를 우리는 당신 제거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북한 핵만 제거하겠다. 그러나 당신이 서울을 공격을 하면은 우리는 워싱턴을 공격한 것으로 간주하고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평양 정권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고 통보하고 북한 핵시설을 폭격하면은 제 생각으로는 아마 김정은이가 얻어맞고 가만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내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는 게 중요하죠. 지금 북한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는 원래 들었습니다. 한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대북 제재는 중국이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지금 제재가 6개월 정도인데 북한에서 하나 특이한 것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갑자기 뭐가 나빠졌다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이상하게 기름값도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다고 그래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북한에 시장이 크게 있다는 겁니다. 시장이. 그러니까 배급체제에 의존하는 북한 같으면은 배급을 줄 수가 없으니까 큰 위기에 봉착하겠는데 북한은 이미 90년대부터 배급체제가 망가져버리고 주민들이 시장에서 먹고 삽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한 80% 주민이 시장에서 먹고 사니까 공산주의가 상당히 변형되어 버린 거죠. 그러나 시장은 망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장은. 왜 망가지지 않았냐? 이것이 중국과의 그 민간인 교류에 의해서 물건이 유통되고 또 북한 사람들 나름대로 살기 위해서 발부둥치고 하니까 원래 한국 사람들이 저력이 있지 않습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는 그런 생존 투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와서 일본에 고스트쉽이라고 하는 북한의 유령선이 계속 일본의 서해안에 표착하고 있습니다. 표류해 와가지고
이 해안에 도착을 해서 가보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해골만 남았어요. 죽었어요. 승무원들이 다 죽어요. 간혹 몇 사람이 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수십 척이 유령선이 북한에서 밀려온 유령선이 일본 서해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 아주 낡은 배를 가지고 무리하게 멀리 나갔다가 엔진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밀려나갈 수밖에, 돛담배도 아니고. 그럼 뭐 일주일, 한 20일 동안 해류를 따라 표류하다가 해류의 흐름이 일본으로 향하니까 일본에 표착하는 이런 아주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북한 주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다. 발버둥 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이 살아 있습니다.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만강, 압록강을 사이에 둔 중국 주민과 북한 사이의 교류는 거의 제재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역사적으로 오래된 그 교류가 있습니다. 교류. 중국이 어려울 때는 북한 사람들이 도와주고, 북한 사람이 어려우면 중국이 도와준다든지, 물건을 판다든지 이런 식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북한에 대한 제재는 김정은을 약화시킬지는 모르지만 북한 주민의 생활을 나쁘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은 아주 절묘한 구도입니다. 절묘한 구도. 그래서 이 제재가 앞으로 더 1년, 2년 갈 때 과연 김정은이가 버틸 수 있느냐? 우선 돈줄이 차단된다. 그 다음에 김정은은 해외로 나가지 못한다. 여기서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는 게 김정은이를 반인류 범죄자로 규정을 해가지고 유엔 안보리가 국제형사재판소에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장을 지냈던 송상현 서울대 교수가 그 주장을 하더라고요. 김정은이를 유엔이 ICC에 고소해가지고 첩보장이 나가면은 김정은은 아주 곤란하게 된다. 그 첩보장은 김정은이 살아있는 한 유효합니다. 시효가 없어요. 해외 못 나갑니다. 김정은이는. 그게 심리적 부담을 대단히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직 제재가 본격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단계도 아닌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 방법이 하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시간이 과연 누구 편이냐 하는 거죠. 시간이. 김정은은 탈출로가 딱 하나 있긴 있어요. 김정은의 탈출로가 하나가 있습니다. 김정은의 탈출로는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는 겁니다. 북한이 핵 개발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체제 유지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거짓말이죠. 북한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은 한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닙니다. 한국과 미국이 언제 북한 정권을 없애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북한의 체제를 위협하는 김정은의 주적이 누굽니까? 북한의 체제를 위협하는 주적이 누굽니까? 한국입니까? 북한 주민입니다. 북한 주민. 북한 주민이 김정은의 주적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놓치는 수가 많습니다. 북한 인민이 김정은의 주적이므로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을 꽁꽁 묶어놓고 해외 못 나가게 하고 라디오 못 듣게 하고 개혁 개방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이동도 못하게 합니다. 북한 인민이 주적이니까요. 북한 인민들이 정보를 접하게 되고 자유의 맛을 알게 되면 들고 일어날 것이다. 잘 알기 때문에 북한 주민을 통제를 하는데 통제를 하려면은 항상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전쟁 위기다 하는 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북한 통제의 명분입니다. 미국이 우리를 치려고 하니까 우리로서는 전시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못 살아도 참아야 한다.
어떻게 보면 김정은한테는 트럼프가 고마운 존재예요. 어떤 면에서는 트럼프가 북한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하니까 북한 인민들한테는 자, 봐라 말이야. 트럼프가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더 참아야지, 준비해야지, 이렇게 말할 명분이 있는 것입니다. 북한 체제는 항상 긴장 상태가 유지돼야 전속할 수 있는, 자전거는 계속 달려야 쓰러지지 않는 것과 똑같은 체제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핵무기는 그러니까 체제 유지용이 아닙니다. 체제 유지용. 그것은 남한 통일용이죠. 통일용. 김정은으로서는 대한민국만 없어지면은 북한 주민들한테 자유를 주어도 되고 개방해도 돼요. 대한민국 앞에 가로막고 있으니까 김정은으로서는 탈출로가 없는 겁니다. 탈출로가 없는 겁니다. 김정은의 탈출로는 핵무기를 가지고 남한의 종북 세력과 결합시켜서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는 것. 이것만이 유일한 살길입니다. 유일한 살길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코로나로 몰렸을 때 더욱더 그 방향으로 머리를 쓰려고 생각을 하는데 드디어 한국 사람들의 선택으로 비록 41%지만은 대한민국에 문재인 정권이 등장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등장했습니다.